네, 안녕하십니까. 고정항 변호사입니다. 네, 저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 그중에서도 경매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유치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저는 2007년도에 사법고시를 이제 합격을 하고 이제 부동산법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대한변협에서 이제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등록을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남대학교 대학원 부동산법무학과의 겸임교수로 강의를 나가고 있고요. 법무법인 김앤 파트너스 변호사입니다. 우리 법인은 서울, 부산, 대구, 창원 네 군데 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소송이라든지 법적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치권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여러 군데 유치권이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 경매 절차에 있어서도 유치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치권이 있는 경우에는 낙찰가가 많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유치권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30% 이상 정도 낙찰가가 떨어지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유찰돼 가지고 아예 낙찰이 안 된 경우도 많이 있죠. 5회, 7회, 10회 이상 가는 물건들이 많이 있는데 유치권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송 기간은 2년 정도로 좀 통계를 잡았는데 이것은 통계고요. 여러분들 너무 좀 이렇게 두려워하시거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2년 동안 가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을 제기하자마자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유치권자가 허위 유치권인 경우를 예를 들면은 유치권을 푸는 경우도 있고요. 간단하게 이제 인도 명령 신청을 통해서도 허위 유치권자를 이제 쫓아내는 방법이 있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도 이제 1심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끝내는 경우도 있고 2심, 3심까지 가게 되면 더 가는 경우도 있긴 있겠지만 1심으로 사건이 끝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1심에서 사건이 끝난다 그러면은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과 더불어서 건물 인도 청구를 했을 때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끝내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유치권 있다 그래서 막 무조건 2년 걸리느냐 이런 거는 아닙니다. 통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사회적 비용들 변호사 비용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인도 소송을 한다든지 강제 집행 절차를 한다든지 명도 소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치권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하게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있다. 이런 통계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렇기 때문에 유치권이 중요하고 경매 절차에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낙찰가가 많이 떨어진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유치권의 기본 개념입니다. 유치권은 법에서 나와 있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 해당하는 물건에 내가 이제 공사업자인데 이제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 비용을 다 못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계속해서 이제 돈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도 못 들어와. 내가 이제 공사업자인데 내가 계속해서 이걸 그냥 점유하고 있을 거야. 아무도 못 들어와. 돈 줘야지 내가 나갈 거야.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내가 돈을 들여서 어떤 목적물을 만들었는데 그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예. 그래서 법적 지위는 민법은 유치권을 질권, 저당권 이런 것과 함께 담보하는 물건이다. 내 채권을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는 물건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이제 공평의 건지 공평하잖아요. 내가 돈을 들여서 만든 물건을 내가 돈 받기 전에 가지고 있다는 게 공평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공평의 견지에서 이제 두는 것이고 채권자 평등 원칙 깨집니다. 왜? 채권 원칙적으로 평등합니다. n분의 1로 무조건 가져가야 돼요. 그렇지만은 이 목적물에 대해서 내가 사실상의 우선권 행사 왜? 나만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한테 돈 주기 전에는 이 목적물 안 줄 거니까. 그래서 사실상의 우선권을 확보해 주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은 어떤 효력이 있느냐? 유치권이 있을 때 유치권의 효력입니다. 그죠? 예, 경매 절차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죠? 낙찰이 되었으면 새로운 어떤 소유자가 낙찰받은 사람이 낙찰 대금을 다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 마치고 이제 죄송합니다 하면은 내가 새로 낙찰받았기 때문에 이제 건물을 이제 저한테 주세요. 토지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할 거잖아요. 그 이제 새로 낙찰자한테 유치권자는 경락에대한테 인도 거절권을 행사합니다. 인도 넘겨준다. 넘겨주지 않는다. 내 채권을 줄 때까지는 당신에게 넘겨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낙찰자에게요. 그죠? 예, 그런 인도 고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락인에게 유치권자가 예를 들면 공사대금 채권을 해볼게요. 공사대금 채권자가 이 유치권 공사업자가 유치권 경락인에게 나 1억 원 당신이 나한테 주세요라고 하지 못합니다. 예. 그 이제 경락인에게 그 공사대금 채권을 달라고 사실상 예를 들면 그 돈을 주면 못 나간다, 주기 전까지 못 나간다라는 그런 어떤 인도 거절권 행사하는 것이지 내가 적극적으로 그 사람한테 낙찰 받았으니까 나한테 그 돈 주세요라고 못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경락인에게 채권 청구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어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경락인이 대항력으로 인해서 새로운 경락인이 그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이 그 새로운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가 있죠. 임대차 지위를 승계했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유치권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 다만 돈 주기 전까지는 못 비켜드립니다라는 소극적인 의미의 인도 고절권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치권자는 배당 절차에 참가하지 못합니다. 유치권자가 배당 절차에 참가해가지고 너는 유치권이 있기 때문에 배당 절차에서 배당 주세요. 이렇게는 안 합니다. 물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채권을 일반 채권자로서 그냥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경매 배당 요구를 해가지고 참관할 수 있긴 있겠지만 유치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지는 우선적으로 받지 못한다. 이런 의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유치권자가 일반적으로 경매 절차에 참가해가지고 일반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았어요. 공사대금 10억을 넣었어요. 근데 한 7억 정도를 받았어요. 그럼 3억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3억에 대해서 여전하게 유치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렇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저당권과의 관계가 뭐냐? 유치권과 저당권은 양립 가능합니다. 양립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저당권이 설정되고 이어서 한번 볼까요? 자,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성립된 유치권이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저당권이 성립되었어요. 깨끗한 부동산에서 뭐 은행에서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에 이제 유치권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유치권이 성립했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예요. 토지가 있었어요. 토지 위에 예를 들면 이제 뭐 건물이 지어졌다. 토지하고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내가 이제 뭐 건물이 짓는 과정 중에 있어서 유치권이 발생했다. 그렇게 가지고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유치권이 성립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저당권자가 유치권이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에 대한 임의경매를 진행했습니다. 그런 경우 유치권은 소멸되느냐, 소멸되지 않느냐? 소멸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경매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피담보 채권을 거절을 인도에 대한 거절을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뭐 상차 유치권이 있는데 그건 지금 변론으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병어 유치권 저당권이 비록 저당권 설정 후에 성립된 유치권이라 한다 하더라도 유치권은 저당권으로 인한 경매에 있어서 경매 임의경매를 진행하게 되면 저당권이 소멸되고 통상적으로는 저당권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후순위 권리가 없어지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유치권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이 무서운 거죠. 예, 그래서 이 저당권 설정 후에 성립된 유치권도 존속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치권의 성립 요건입니다. 유치권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물건, 통상적으로 물건이다, 뭐 토지다, 아니면 부동산이다. 우리가 지금 경매 절차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대부분 다 토지 또는 물건, 건물이겠죠, 그죠? 그래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 유치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피담보 채권이 변제기 도달했습니다. 즉 공사업자가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변제기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사실상 공사업자한테 예를 들면 5년 뒤에 공사대금 잔금을 2억 원 주기로 했어. 그런 어떤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공사대금업자가 2년 뒤에 받기로 했으니까 일단 그 건물은 내줘야죠. 그죠? 유치권자, 공사업자가 반드시 지금 당장 돈을 받을 수 있는 변제기에 도달해 있어야 됩니다. 변제기에 도달해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중요한 것들이 이 두 가지 요건인데요. 채권이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물건에 관한, 그죠? 이 채권이, 공사대금 채권이 물건 목적물 자체를 원인으로, 즉 공사업자가 이제 그 뭐 건물, 토지 같은 경우에는 토목공사를 했다. 그 안에 예를 들면 배관공사를 했다. 조경을 심었다. 그다음에 건물을 내가 직접 지었다. 건물을 직접 지은 사람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이제 그 건물을 주권을 행사한다. 이런 경우 목적물 자체를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물을 점유됩니다. 유치권의 핵심적인 것은 점유입니다.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유치권자의 가장 기본이 중요한 권능이 인도 거절 권능. 돈을 내 유치권을 행사하는 피담보 채권, 공사대금 채권을 주지 않기 변제받지 않고서는 그 물건의 점유를 넘겨주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인도 거절 권능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물건을 반드시 정당하게 점유해야 됩니다. 불법 점유는 안 됩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목적물과의 관련성, 결련성, 구체적으로 좀 보자면은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은 건물 신축이다. 건설업자가 건물 신축 과정에서 자재 공급업체의 돈을 갚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그 자재 공급업체는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 건물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사업자 또는 뭐 자재 공급업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리 및 보수, 집주인이자 수리를 했어요. 그죠? 집 자체를 수리했습니다. 집 자체를 다른 게 아니라 집주인이 집 수리업체에 수리비를 지불하지 못했을 경우에 수리업체가 집에 대해서 유치권이 가능하다. 왜? 수리비가 어디에 관해 발생했어요? 그 집에 관해 발생했죠. 그러니까 그 집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내가 임차인이야.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도배를 다시 했다. 그다음에 뭐 에어컨을 설치했다. 임대인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제 뭐 건물을 개량했는데 그 비용을 벌지 못했다. 이런 경우에 그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이 행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아까 점유라 말씀드렸죠. 그죠? 목적물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점유를 계속해야 된다. 예. 그럼 점유에 관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하냐?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자 존속 요건입니다. 한번 성립했다가 처음에 이제 내가 유치권을 행사했어, 딱 점유했어, 인정됐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철거 공사 현장에서 또는 건물을 내가 현장에서 빠져나왔다. 이런 경우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무조건 뭐예요? 채권을 배제받을 때까지 그 점유는 계속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치권자가 한 번 유치권자였다 하더라도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유치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지금 그러면 주권 행사하려면 점유하고 있었는데 그럼 24시간 계속해서 눈도 지키고 있어야 되겠네요? 예, 그건 아닙니다. 예, 간접 점유를 통해서 점유 가능합니다. 이 간접 점유라는 것은 뭐냐면은 간접적으로 점유한다. 직접적으로 점유를 예를 들면 경비업체에 맡겼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경비업체고 나는 경비업체한테 이제 계약을 주고 맡긴 간접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인정이 됩니다. 예, 그리고 뭐 24시간 뭐 상주해야 되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건물 주변에다가 이제 뭐 바리케이트 같은 걸 쳐둔다. 아니면 이제 자물쇠를 잠궈둔다. 안에 물건을 놔두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 건물을 관리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 통상에서 이제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는 이런 CCTV 같은 거 다 설치해 놓고 앞에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유치권 행사 중이다 이런 것들을 플래카드 같은 걸 다 이제 붙여놓고 실질적으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직원이 상주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점유를 외관적으로도 일단 표시를 해두고 또 자물쇠 같은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접 점유 같은 것도 가능하다. 그다음 법에서요 이제 점유를 불법적으로 이제 침탈해서 이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강제적으로 내가 이제 이미 물건이 부동산이 있는데 또는 토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미 다른 사람이 유치권 행사하든 아니면 집주인이 이제 예를 들면은 바리케이를 통해서 막아두었어요. 잠궈 놨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강제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또는 예를 들면은 뭐 담벼락이라든지 어떤 가로막 같은 것들을 내가 강제로 치우고 들어가서 내가 점유를 시작했다. 이거는 점유 개시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그런 경우 점유의 불법 개시인 경우에는 유치권이 불안 인정되지 않는다. 왜 그래요? 만약 이렇다면 그렇잖아요. 만약에 불법 점유인 경우에도 유치권이 인정된다면 아무나 다 어떤 사람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그러면 실력적으로, 무역적으로 그걸 갖다가 침탈해가지고 내가 다시 점유했어.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이 점유권 인정되면은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반복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인 점유 개시는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그 점유 개시 관련해 가지고요. 이 유치권 이 경매 절차 관련해 가지고서는 아까 저당권인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 저당권 설정 후에 성립된 유치권도 계속 존속한다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성립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냐 경매 절차에 있어서 그것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입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언제 돼요? 채권자가 경매 개시 신청을 하게 되면은 법원에서 이제 등기부 등본에 그걸 딱 명시를 해두잖아요. 그러면 그 등기부 등본은 누구나 다 뗄 수 있고 법원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시의 능력이 있는 어느 정도 이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정도로 이제 공시가 된 표시가 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건물이 이 토지가 이 부동산이 경매 절차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이미 공시가 된 상태에서 누군가가 점유를 해서 주권 행사한다. 이렇게는 안 된다. 그리고 또 뭐예요? 내가 경매를 했는데 내가 경매 신청을 해가지고 등기까지 됐는데 그 후에 막 유치권자 들어와가지고 이 경매를 한 채권자가 유치권이 그 경매 신청 후에 등기된 후에 유치권이 인정된다면 경매 신청한 사람이 뭐예요? 엄청난 손해를 받게 되잖아요. 내가 경매 신청하기 전부터 있었던 것은 내가 알지 못하겠지만은 그건 내가 뭐 인정한다 치지만은 내가 경매 신청하니까 갑자기 우죽순으로 막 와가지고 자기들이 우선권 행사한다. 이건 경매 신청권자한테 너무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해두는데 그 기준이 언제냐?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부 등본에 이제 기입된 후에 그 후에 성립된 유치권, 그 후에 성립된 채권 점유는 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전부 다 인정이 돼야 됩니다. 자, 경비기실 결정 후에 점유를 취득하고 채권 취득했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채권 취득은 경매개시 결정 전에 이뤄졌는데 예를 들면 공사대금업자가 이미 경매개시 하기 전에 이미 공사대금 채권이 있었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채권 취득은 경매개시 결정 전에 되었는데 점유는 늦게 했어요. 그래서 공사업자가 돈을 안 줄 거라 생각도 못 하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도망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경매를 날린 거예요. 그 부리부리 그 뒤에 늦게 이제 점유를 개시했는데 이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경매 개시가 결정이 되어서 등기된 후에 이제 점유를 했으면은 유치권 언제부터 성립하는 거예요? 점유 채권 플러스 점유가 돼야지 인정되는데 점유 채권은 앞에 있었지만은 경매 개시 일정은 등기 앞에 있었지만은 점유가 그 등기 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은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유치권이기 때문에 이제 인정이 될 수가 없다. 또 뭐예요? 점유는 먼저 해놨어요. 점유를 먼저 해놓고 있는데 이후에 채권이 발생했어요. 변제에 도달했어요. 이런 경우에 역시 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개시 결정 전에 뭐 점유를 취득했다가 또 후에 채권 취득했다 하더라도 안 된다. 즉 쉽게 말하면 경매개시 결정 이전에 채권도 성립하고 점유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위 유치권자를 가려낼 때 이런 점들을 잘 보셔야 되겠죠, 그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건 경매였습니다. 자, 공매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매? 공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치권과의 관계가 문제되는데 공매 절차 개시 전에 성립된 유치권은 역시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공매 절차 개시 후에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똑같죠, 그죠? 그래서 체납 처분만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체납 처분으로 압류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압류가 된 이유만 된 상태에서 유치권 성립하는 경우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매 절차가 개시되어 가지고 공매 공고가 된 다음에 공매 공고가 된 이후에 성립한 유치권은 이제 공매 절차에 있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뭐좀 비슷하죠, 그죠? 일반적인 어떤 경매에 있어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그다음에 공매에 있어서는 공매 공고 등기된 시점부터 이후에 성립된 유치권은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치권 행사가 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 외에요. 이제 신의치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이제 그 채무가 초과한 상태 또는 이제 굉장히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태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채권자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조만간 이거 채권자들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채권을 내가 다 만족받지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제 채권자가 이걸 또 알아야 됩니다. 그죠? 채무자가 그런 어떤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 부족한 상태에 있고 또 채권자가 이것을 알고 또 의도적으로 자기 채권을 만족하기 위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유치권을 성립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법원에서는 신의칙 위반이다. 그래서 이론적 외관상으로는 유치권이 성립되었지만 이것은 이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권리남용 또는 이제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도 유치권 행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허위유치권의 이제 유형이 어떤 게 있느냐? 허위유치권, 뭐 공사대금 부풀리기. 실질적으로는 공사대금이 뭐 10억 원이에요. 근데 이미 이제 막 이렇게 경매 절차까지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 이제 공사대금 업자고 좀 소위 말해가지고 짜가지고 야, 네가 이제 유치권으로서 좀 더 많이 돈을 받으면 나한테 좀 얼마를 좀 주렴. 예를 들면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제 알았다 해가지고 실제 공사대금보다 대금을 더 많이 이제 책정을 해가지고 유치권 행사하는 거죠. 원래 10억인데 한 20억 되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요. 이런 공사대금 부풀리기 같은 유형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를 하게 되면 대물 변제를 많이 받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뭐 10개 호실을 지었다. 그러면 공사대금 업자들이 통상 뭐 한두 개씩 대물 변제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변제를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물 변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사업자가 이제 마치 안 받은 것처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역시 공사대금을 계속 높게 책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는 채권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공사업자 같은 경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소유자가 자기가 이제 뭐 조금이라도 돈을 남기기 위해 가지고 허위 채권을 만드는 거죠. 공사를 안 했는데 인테리어 공사 안 했는데 마치 인테리어 공사 한 것처럼 가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채권 발생인 점유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 개시 등기가 이제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되기 전에만 유치권이 이제 낼 수 있는데 그 후에 성립된 유치권들은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또 이제 뭐 채권자와 짜고 채권 발생 시기라든지 또 점유 시기를 갖다가 또 앞당겨서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허위 유치권에 대한 대표적인 유형이라 볼 수 있긴 있겠고요. 이런 허위 유치권자들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느냐? 먼저 이제 법원에 이제 인도 명령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 절차에서 이제 허위 유치권자가 있는 경우에 이제 그 법원에다가 인도명령 요청을 해가지고요 간이하게 이제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경락인이 소유권자 등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6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법원에.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신청하실 때 이것이 이제 이러이러한 사유로 좀 허위 유치권이다라는 것들을 좀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실 필요성이 있긴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좀 첨부하셔가지고 이제 인도명령 요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객관적으로 이미 지금 뭔가 드러나는 어떤 그런 사정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경매 절차에 있어서 뭐 현황 조사서라든지 또 매각 뭐 물건 명세서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집행관이 찾아가서 현황 조사를 했을 때 이미 유치권이 없는 거예요. 점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공적 문서를 통해서 나타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뭐 경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물건을 이제 현장에서 보러 가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답사를 하셔가지고 인정을 하셔가지고 막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미 뭐 토지에 또는 건물에. 근데 나중에서 내가 이제 그런 줄 알고 이제 입찰을 했는데 갑자기 유치권이 나타난 거예요. 마치 오래전에 유치권을 점유한 것처럼. 그럼 내가 갔을 때 몇 월 며칠 며칠에 갔을 때는 전혀 그때 유치권이 없었다. 내가 갔다는 건 이미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후잖아요, 그죠? 그런 점들을 이제 입증을 해가지고 법원에다 인도명 신청을 하면은 법원에서 받아지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좀 명백한 어떤 자료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백한 자료가 없이 좀 애매해. 객관적 자료도 부족해. 그런 경우에는 인도명의 신청이 이제 인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법원에다가 정식적인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유치권의 존재를 이제 부정하는 내용의 확인 소송을 해가지고요. 아까 유치권 성립 요건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맞지 않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허위 유치권의 유형들, 채권 자체가 부존재한다. 그 다음에 결론성이 없다. 점유 시기가 후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일단 제기합니다.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통상적으로 뭘 같이 하느냐? 유치권 부존재 확인만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그 사람 계속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래서 유치권 부존재를 확인하면서 동시에 또 뭘 하냐? 인도 소송. 맞잖아요. 유치권이 없으면 확인한다. 그 다음에 그 건물을 나한테 인도해라. 인도 소송도 같이 하는 경우 이제 같이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 청구.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좀 2년 동안 갔다 그랬잖아요. 2년. 2년으로 가게 되면 얼마나 많이 손해 발생했습니까? 내가 예를 들면 경락인이라면은 최소한 그 목적물에 대해서 이제 경락대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으면 그 대출이자 납부가 될 거잖아요. 내가 이제 그것을 이제 회수를 해가지고 다른 곳에 팔거나 하게 되면은 그 대출자 납부를 안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대출자 같은 거 발생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런 손해배상도 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판례들은 허위치권 신고 금액의 30% 이상 해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이제 판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이 허위치권을 주장한 경우에 법인이 이제 빈털터리야. 그러면 이제 뭐 실컷 유치권 주장하고 아니면 말고 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에서 법인이 유치권을 행사한 경우에 대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손해배상 청구도 같이 할 수가 있다. 이런 민사조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위유치권자에 대해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허위유치권자가 유치권 신고를 하는 것은 경매를 방해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경매, 통상적으로 유치권이 없었을 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상적인 가격에 정상적인 시기에 그 다음에 이제 낙찰이 되고 인도를 받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고 또 채권자들은 또 채권을 만족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허위유치권자 유치권 신고는 경매를 방해한다. 그래서 이제 경매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700만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송 사기죄. 소송을 통한 사기다. 이 지금 이제 절차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배당 같은 것들을 받는 것들이 전부 다 법원의 어떤 하나의 소송 절차로 봤을 때는 공사 등을 부풀려 가지고 유치권 신청하고 법원을 기망해서 배당을 받으려는 시도 같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또 소송 사기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소송 사기죄에 있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자가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사적인 조치를 함과 동시에 형사적 조치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민사를 먼저 하고 형사를 따로 하고 형사를 먼저 하고 민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은 민사 형사 조치를 같이 해가지고 같이 압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됐을 때 허위 유치권자가 이제 자기가 이제 민사든 형사든 압박감을 느끼고 그 유치권을 풀고 나가면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통상적인 어떤 통계적으로 2년이 걸린다 하지만 이런 민형사상 조치를 동시에 가지고 압박을 줘가지고 조기에 이제 허위 유치권자들을 배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유치권을 이제 그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제 깨뜨릴 수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건을 이제 깨뜨려 줘야 되는 거죠, 그죠?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경매개시 결정 이후에 점유다. 이후에 채권을 취득했다. 그 다음에 결론성이 없다. 그 다음에 유치권을 이제 점유를 가지고 있다. 이미 점유를 상실했다. 이런 경우. 그래서 이런 어떤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깨뜨리니 증명해서 유치권을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죠? 유치권에 있어서 이런 요건들을 이제 깨뜨리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어떤 자료가 필요합니다. 내가 사진을 찍는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판사는 법원에 이제 책상에 앉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들 뭐 주변 어떤 그런 주민들한테 이제 뭐 확인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처음부터 점유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갑자기 최근에 뭐 예를 들면 일주일 전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유치권 행사라든지 바리케이드를 쳤다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주민으로부터 사실 확인서를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 경매 절차에 있어서는 이제 경매가 진행되면서 집행관이 현황 조사를 나가잖아요, 그죠? 집행관이 현황 조사를 한 번 나가는 경우도 있고 두 번 나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번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황 조사서를 갔을 때 거기에 보면은 점유권에 대한 어떤 그런 확인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집행관이 갔는데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제 뭐 집이 비어 있다. 아니면은 토지가 있다. 아무것도 비어 없이 공터로 되어 있고 점유자나 소유자를 만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러면 집행관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갔을 때 그런 내용이 있다면 굉장히 강력한 서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유치권에 대해서 경매 절차에 있어서 이제 들어가실 때 유치권이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이제 그 겁을 먹으실 것이 아니라 현황 조사서, 그다음에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 매각 물건 명세서에 보면 이제 뭐 유치권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매 재산 명세서에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매 매각 물건 명세서라든지 또는 공매 재산 명세서 같은 걸 확인하셔가지고 과연 어떤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느냐, 그 금액이 얼마냐, 그다음에 채권의 종류가 무엇이냐, 점유 시기는 어떠하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가지고 매각 물건 명세서 이런 것들을 공적인 어떤 서류에서 점유권이 이제 인정되지 않는 어떤 느낌이 확실하게 온다라면은 무조건 이것은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주권을 이런 것들이 이 외에도 주권을 이제 입증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회사인 경우에 있어서 그 공사업자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봅니다. 떼보면은 유치권자 법인인 경우에 법인 등기부등본을 빼보면은 이 채무자, 소유자가 채무자잖아요, 그죠? 채무자의 동생이야, 채무자의 가족이야, 아니면 채무자가 심지어 거기에 뭐 대표이사로 돼 있어, 이런 경우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허위유치권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법인 등기부등본 누구한테 떼볼 수 있습니다. 그 유치권을 주장하는 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되는 거죠, 등기소에 가가지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공사업자가 예를 들면은 뭐 인테리어로 1억 원을 들였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제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었느냐 이런 것들도 한번 조회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 설립 시기가 언제냐, 원래부터 있던 법인이냐 아니면은 경매 절차 들어간 후에 불이 나기 그 전으로 만들어진 법인이냐, 그런 경우에는 의심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 유치권 행사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진 법인일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공사 실적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뭐 어떤 공사를 하고 했는데 전문적인 폐기물 처리다, 전문적인 어떤 그런 뭐 예를 들면은 뭐 성면 제거 공사다 이런 경우에는 면허가 있어야 되잖아요, 관련 면허가. 성면 처리와 어떤 그런 관련되는 면허들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이 그런 성면 공사를 했다, 철거 공사를 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공사 면허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 계약서 작성 일자, 대금 채권이 경매 개시 결정 그 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계약서를 딱 보니까 경매 개시 결정이 후예요. 그러면 이건 허위의 어떤 그런 그 채권이 성립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또 임차인이 예를 들면 여기 내가 필요 미육비를 지출했다, 아니면 내가 여기 계량했다라고 했는 경우에 야 임대차 계약서 한번 보자, 거기에 원상 회복 특약이 있다. 통상적으로 원상 회복 특약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원상 회복 복구 임모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제 그 모든 그 목적물을 원상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치권의 안전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런 임대차 계약서도 확인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런 다양한 서류들을 확인하고 다양한 절차들인지 다양한 입증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법원에다가 이제 이것이 허위 유치권원임을 인정받아 가지고 이제 유치권을 깨트려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것처럼 경매 절차에도 기본적인 어떤 그런 절차를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허위유치권에 관해서 이제 다양한 그런 사례라든지 또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경매 절차를 통해서 이제 취득하셨고 유치권 있는 경우에 뭐 부득이하게 협의가 되지 않는다거나 유치권을 이제 깨뜨려서 인도 명령 청구를 한다거나 신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유치권에 관해서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고 또 명도 소송 같은 걸 하셔야 될 때 필요한 경우에 또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또 상세하게 잘 말씀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또 연락 주시면은 제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유치권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드려봤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또 다른 유익한 내용으로 또 말씀드릴 테니까요.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